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동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문해력의 씨앗 독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문해력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해력이 낮다,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TV 프로그램에서도 한참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문해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독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해력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독서력의 저하, 독서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저는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평생 독자로 나아가는 그 밑거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브런치 글에서 본 기사인데요.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계속 되고 있기는 한데, 코로나 봉쇄되기 전에, 도시가 봉쇄되기 전에 프랑스 사람들은 줄을 선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도시가 봉쇄되면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이겠죠. 그래서 슈퍼나 아니면 약국 이런 곳에 사람들이 주로 줄을 많이 서게 되는데,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이 사람들이 줄을 선 곳은 바로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데 굳이 도시가 봉쇄되기 전에 이렇게 책을 먼저 구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저력은 무엇일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뭔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핸드폰이 아닌 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보다 책이 더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학습 격차가 커진 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보다 훨씬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들도 화면으로 어떤 강의를 볼 때는 끝까지 집중해서 뭔가 1시간 이상 보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에 따라 더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도 봐야 하고 이런 두 가지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혼자서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는 옆에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조력자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혼자 앉아서 아무런 조력자 없이 화면만 보고 1시간의 수업을 하는 거는 힘들죠. 그러면서 학습도 상위권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중간부터 하위권 아이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이제 학습 격차가 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이 학습 격차가 커지게 된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 문해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
과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과 이런 것들로 학습 격차가 더 커진 거죠. 그렇다면 이 문해력과 독서는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앞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에서 문해력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이나 일반 문해력에 대한 강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해력은 말 그대로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이라 함은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냥 인쇄 자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나 뭐 디지털 자료나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문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다고 해서 그냥 공부를 잘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은 어떤 세상을 읽는 능력이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조병현 교수님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단순히 책을 읽는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을 통틀어서 문해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해력이 높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죠. 문해력이 높으면 공부도 잘하지만 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높으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문해력이 높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 당연히 취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도 더 높은 수입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자기 스스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높으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편적인 예로 복약 지도서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상식을 내가 수집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문해력이 낮으면 어떻게 될지. 문해력이 낮으면 제가 여기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썼는데, 문해력이 낮다고 해서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추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 낮으면 스스로 무언가 하기는 힘듭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뭔가 생산을 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읽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런처비트식 정보 가져오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읽고 그냥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런처미트식 그런 정보 가져오기, 그러니까 남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내가 취하는 그런 수동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책 읽기,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책 읽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내용에서는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공감하고 또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추리기도 할 거고,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책 읽기만으로 사실은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 읽기를 빼놓고 문해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세계경제협력기구나 이런 데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4가지의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인데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서 보통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어떤 남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남을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잘 들어보고 거기에서 모순을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창의성은 무조건 새롭다고 다 창의적인 건 아니죠. 그게 새롭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래 그렇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창의성이 될 것 같고요. 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통하는 거죠. 타인과 말로든 글로든 몸짓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통을 하는 건데 이 소통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 되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업 능력인데요. 협업 능력은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근데 점점 사회가 개인화될수록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조직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해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게 바로 협력인데 저는 이 4가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오늘 강의 제목이 문해력의 씨앗 독서인데요. 이 독서라는 거는 사실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책 읽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거나 듣거나 하는 행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글을 읽는 능력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익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후천적인 행위이죠. 그래서 뭔가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힘이 들고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고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노력, 그게 바로 책 읽기, 독서인데요. 이 독서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서는 능동적 독서와 수동적 독서로 나눠 볼 수도 있는데 능동적 독서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행위, 스스로 하는 거. 그다음에 수동적 독서는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음성 지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거를 놔뒀는데 우리 아이 책은 안 읽지만 오디오북을 매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자책으로 아이들을 읽는다든지 이런 걸 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독서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뇌 활동도 굉장히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종이책을 읽는 독서와 이렇게 전자책이나 그다음에 오디오북을 읽는 독서 활동을 할 때 뇌에서 독서라고 책 읽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그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하는 독서보다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독서보다는 이왕이면 종이로 된 책으로 하는 제가 여기 집어넣기식 독서라고 적긴 했는데 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하는 건 집어넣기식 독서고요. 우리가 책으로 읽는 거는 그러니까 인쇄된 책으로 읽는 거는 꺼내기식 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꺼내기식 독서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읽는 독서만이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 이 집어넣기식 독서는 우리 교육의 그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각종 리뷰, 북 리뷰나 서평에서 이렇게
책에 대한 줄거리를 쭉 소개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고서 유튜브에 요약되는 책 그 리뷰 북튜버들의 리뷰를 쭉 듣다 보면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모르겠지만 TV에서 이렇게 책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거는 바로 집어넣기식 독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도 있지만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는 배달 음식이나 반조리 음식이나 밀키트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로 내가 어떤 재료를 구해오지 않아도 그런 것들만으로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죠. 내가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데우거나 뭐 조리를 해서. 그렇지만 이런 음식만 계속 먹게 된다면 뭔가 건강에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와서 내가 만들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과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키트로 조리된 음식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맛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 읽는 거는 바로 제철에 나는 그런 재료들로 맛있게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어넣기식 독서는 우리 교육과 교육의 현실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제가 여기 표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입 제도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알비를 말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표인데요.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보지 마시고 맨 끝에 패러다임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꺼내는 교육과 집어넣는 교육이 어느 나라는 꺼내는 교육이고 어느 나라는 집어넣는 교육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꺼내는 교육이지만 우리나라만 집어넣는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학교에 있지만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시라는 큰 틀을 갖고 있어서 초, 중, 고 교육이 모두 입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에 맞춰진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집어넣는 교육만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 기반에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기반이 IB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IB 교육을 거기에 도입을 함으로써 교과서를 없애고 교사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평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바뀌려고 부단히 많은 시도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몇 년 후에는 아마도 우리도 조금은 꺼내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꺼내는다는 거는 뭘 꺼내는 거냐? 자기의 생각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에서 보면은 다 시험들이 논술형 시험이죠. 근데 논술형 시험의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저도 그렇고 그런 논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아이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게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지만. 그래서 공자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대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얻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것도 절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나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본 학자가 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머릿속에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요. 그게 쌓이려면 뭔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간접적인 체험을 하거나 직접적인 체험을 하거나 독서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그 쌓여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떠오르려면 그 밑에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이나 또 내가 체험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독서, 여행, 놀이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뭔가 생각하고 싶을 때 떠올려서 연결시켜서 나의 생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해도 이게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는 아이들이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 그런데 죽어라 공부해도 쓸모없는 것만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초, 중, 고 12년에 걸쳐서 저도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거, 예전에 배웠던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죠. 거의 90%가 나와서 배우는 게 더 많은데 그런 공부들을 해야 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책이죠.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 책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100세, 뭐 80세에서 100세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뭐 140 몇 살까지 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몇 세까지 생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60살 뭐 이 정도까지 생산 활동을 한다고 치면 100세 시대에는 80살까지는 해야 되고 120세대에는 100세까지는 생산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최소한으로 가져야 되는 직업의 개수가 8개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서교사로 퇴직하면 그냥 노후에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8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오늘 선생님 했다가 몇 년 후에 의사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직군에서 계속 내가 그 직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그리고 나서 그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8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아이는 12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남들이 해놓은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배움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필요하겠죠.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변화를 왜 읽어야 하는지 하는 변화에 대한 동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배움의 동기는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요새 메타인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거를 아는 거,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저자 구봉건 저자님께서는 메타인지라는 거는 성취와 어떤 행복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나의 좌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로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에든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소피 폴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봉건 선생님께서도 앞으로는 호기심 격차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호기심에 따라 내 배움의 동기가 얼마나 생기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배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배움의 양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나의 성장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나의 삶도 달라지는 그런 호기심 격차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록 프로그램에 김연아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구봉건 저자께서는 김연아는 굉장한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벌 관계이면서 또 굉장히 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둘은 90년생 동갑내기죠. 근데 아사다마오는 그 트리플 악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플 악셀로 2번이나 김연아보다 더 우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김연아는 그때 계속 준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김연아가 2006년도에 이제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고 불리는 오셔 코치를 이제 모셔와서 그 아사다마오를 이겨보려고 했으나 그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김연아는 나이가 16살이었고 그 나이에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는 거는 약간 부상의 위험도 있고 성공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김연아의 그 장점인 점프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점프, 그다음에 예술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아사다마오를 꺾고 우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연아의 예를 들어서 구봉건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굳이 내 한계는 이건데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아사다마오를 이기고자 트리플 악셀을 했다면 아마 오늘의 김연아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뭔가 배움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타인지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나의 좌표를 확실히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려면 일단 열심히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독서이고요.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 미래쇼크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줄 모르고 과거에 배운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초, 중, 고 12년 동안 배운 것으로 나의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인터넷 창에 검색어 한 번이면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들을 내가 접하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검색하면 나오는 그 정보들은 내게 아니죠. 그냥 나한테 흘러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어떤 지식이 나에게 와서 그게 나의 지혜가 되기까지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죠. 그 중간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독서인 거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책 읽는 사람을 손에 넣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 여행, 놀이라고 했어요. 체험.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접해야 하는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사사분면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사분면에 있는 뭐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독서죠. 여기 인터넷 체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뭔가 정보를 얻게 되는 거 그게 가장 강렬하고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20세기에는 퍼즐형 인간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조각들을 잘 맞춰서 하나의 정답을 딱 만들어내는 퍼즐형 인간이 정답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레고형 인간이라는 말이 이 책 속에 나오는데 레고형 인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수많은 조각들에 다 그거를 조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 한 가지는 아니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죠, 레고는. 그렇지만 그걸 만들었을 때 그냥 내가 우기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작품이야 라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작품을 봤을 때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은 정보 편집력이라는 걸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편집력이라는 거는 독서를 통해서 키울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책을 읽기만 한다고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읽으면서 사고력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6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이게 독서가 개인적인 활동이라서 혼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보통 저도 그렇지만 내가 공감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니죠. 내가 공감하거나 새로 알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긋는데, 그러면 이런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키우려면 많은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은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그 저자의 생각을 알고 그 저자의 논리를 알면 그 저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내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고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예측해 보는 거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유추하거나 예측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롤플레잉을 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 롤플레잉은 역할놀이죠. 그러니까 책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인물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는, 프리젠테이션은 표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고 뭐 영상을 만들어도 좋고 글로 써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표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 편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을 통찰하는 보관적 사고를 기르는 독서인데요. 보관적 사고는 말 그대로 그냥 비판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 봐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게 바로 보관적 사고를 기르는 독서죠. 이 책에서는 이 6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하면서 정보 편집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독서뿐만이 아니라 여행이나 놀이 이런 체험, 아이들이 많이 놀게 하고 많이 다니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해력의 씨앗 독서라는 제목의 오늘 강의 제목인데, 거기서 이제 독서 그러면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이것만은 꼭 해주시면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몸에 배어서 평생 독자로 가는 그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5가지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시간, 경험, 그다음에 선택, 읽어주기, 나의 책, 이렇게 5가지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도 바쁘지만 애들은 더 바빠요. 학교 끝나면 정말 10분도 도서관에 들렸다 갈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바빠서. 한 번은 애들이 너무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잘 안 와서 제가 막 하교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쁘더라고요. 얘네들이 도서관을 싫어해서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문 앞에 서서 막 너 어디 가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가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우리도 왜 책 안 읽냐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하고 사실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빼도 책 읽을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표에 보면 21년도 독서문화 실태조사에서 보면 학생의 독서 장애 요인 첫 번째가 학원이나 뭐 학교 이런 숙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1번이에요. 그다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다면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학교에서도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묻는 게 아이의 스케줄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이가 학교 끝나고부터 밤 10시까지 집에 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손에 들고 있겠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와서 저녁 먹는다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내 아이를 정말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꼭 10분이라도 매일매일 만들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아이가 매일 10분씩만 책을
읽게. 근데 이제 혼자 너 가서 10분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또 안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읽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습관이 몸에 배려면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한 달 해봤는데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뭔가 1년 이상 꾸준히. 그래서 독서는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면 나중에 아, 이게 이런 결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책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1, 2학년, 2년 동안 하루에 10분 50일 책 읽기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에는 책을 잘 안 읽던 친구들이 2학년 끝날 때쯤에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10분 이상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친구들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도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그런 인증 미션을 한다든가, 요새 뭐 밴드 같은 거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인증 올리는 것도 쉽거든요. 그렇게 약간 그 핸드폰 기기를 좀 활용해서 하거나 또는 카톡으로 매일 인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6학년 친구들과 그냥 하루에 10분 책 읽고 내가 뭐 읽었어, 몇 분 읽었어, 이것만 그냥 한 줄 올리는 것만 했는데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험인데요. 책이 재미있다라는 경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종이책 읽는 것도 좋지만 여기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그런 코너들도 있고 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흥미를 먼저 유발시켜줘서 책도 재밌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시나 놀이나 관련된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책이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더 재밌을 수는 사실 없어요. 어른들도 훨씬 영상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책 읽는 게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책을 한 권 다 읽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성취감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유튜브 영상 1시간짜리 끝까지 다 봤어 라고 해서 그게 성취감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었어.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냈어 했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느끼게 되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몰입의 경험이에요. 몰입의 경험은 하나를 끝까지 쭉 파고들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그 경험인데,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혼자서 뭐 1시간 이상 몰입하기는 힘드니까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 그냥 오롯이 책에 푹 빠지는 경험을 몇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또 우리 아이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성취나 몰입의 경험들은 인간의 상위 욕구인 성취 욕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그냥 자고 이러는 거, 그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 자아 성취 같은 높은 성취감을 느꼈을 때 오는 그 뿌듯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꼈을 때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택입니다. 사진은 저희 학교 아이들 모습인데 선택은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보면 가족 모두의 대출증을 갖고 와서 우리 아이의 책을 몽땅 빌려가거나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선택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굉장히 패션의 거리, 또 패셔니스트들이 많은 그런 도시, 나라로 유명한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옷을 입을 때 스스로 고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위아래 다른 색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색, 까만색으로 깔맞춤한다든가 그런 게 안 되고 다른 색으로 선택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어떤 게 좋은 책이고 어떤 게 나의 독서 취향이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자로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기르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럼 아이들이 책을 고를 때 너무 만화책만 보면 어떡하냐, 이상한 책만 보면 어떡하냐, 또 뭐 유해한 책을 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만화책도 보고 유해한 책도 보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유해하다. 이거는 만화책이라서 나한테 뭐 그냥 즐거움만 준다. 아니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다를 스스로 다 아이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걱정이 된다 하면 가이드라인을 좀 쳐주시면 되겠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책을 선택할 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왜 읽고 싶은지, 그리고 이렇게 책의 난이도 같은 걸 할 때는 책의 한 페이지 정도를 펼쳐서 아이 보고 보게 하고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낱말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3개 이상 된다 그러면 그 책은 아이의 수준보다 높은 책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너가 읽을만 하냐,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책이냐, 그리고 이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때 좀 이렇게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고를 때는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나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가의 이름을 적고 그 작가의 다른 책들을 본다든가, 또는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뭐 이런 데 책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가서 브라우징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서가만 막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고르라고 닥달하실 게 아니라, 그게 충분히 아이들의 책의 선택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읽어주기인데요. 보통 취학 전에 학부모님들은 학교 가기 전에, 글자를 알기 전에는 책을 엄청나게 읽어줍니다. 한 구청, 서울시에 있는 한 구에서도 취학 전 1000권 읽기 뭐 이런 챌린지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줄 때는 글자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드디어 너가 혼자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구나, 나는 해방이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기를 이제 그만두십니다. 너 혼자 스스로 읽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 발달 단계에 보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 같아지는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평균, 이 정도 나이가 돼야 내가 듣는 만큼 이해를 하고 읽는 만큼 이해를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듣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읽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나이라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반드시 아이들 책을 읽어줘라. 그러나 뭐 유치원 때처럼 매일 자기 전에 읽어준다든가, 사실 그거는 아이도 싫어할 수 있어요. 6학년인데 매일 그렇게 옆에 앉혀놓고 읽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주기는 꾸준히 계속 해주면 아이가 평생 독자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읽어줬어요. 지금 이제 고1이라 안 읽어주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잘 때 옆에 가서 제가 읽는 책을 소리내서 읽어줬어요. 사실은 읽어주기 할 때는 부모님이 재밌는 책을 읽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재미없는데 아이한테 읽어줘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읽다 보면 나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게 읽는 책을 아이한테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부모님이 읽어주면 당연히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행복한 기억이 있겠죠. 책을 매개로 한 행복한 기억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책 읽는 가족이다라는 그런 문화도 형성될 테고,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에요. 즐거운 마음. 내가 이 과학책을 읽어줘서 얘가 과학 지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책을 읽어주면 절대 안 되시고, 재밌는 책을 즐겁게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책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고작 만 얼마 하는 책 한 권 사는 건 되게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평론가이자 대단한 독서가인 이동진 씨께서도 책에서 자기는 읽을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다라고 했어요. 이건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도서관에 있지만 도서관 책은 거의 빌려 읽지 않습니다. 왠지 저는 책을 사서 읽어야지 잘 읽혀서 거의 모든 책은 사서 읽거든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점에 가서 주머니를 털어 책을 사보라. 그렇게 산 책은 훨씬 더 몰입이 잘 된다. 자신이 직접 제 돈으로 책을 사서 읽어야 그 안에 실린 말이 몸속에 쉽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 책을 사야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책을 사도 깨끗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밑줄 안 긋고 구기지 않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책을 샀으면 일단 연필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나의 책을 만들어가면서 읽는 경험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평생 독자로 가는 그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이가 너무 흥미 위주의 독서만 한다. 그런데 흥미 위주의 독서는 좋은 거예요. 저는 독서의 가장 큰 목적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걸 읽어서 내가 지식을 얻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즐거우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즐겁지 않은 책은 끝까지 읽지 말라고도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뭐하러 책도 많은데 내가 재미없는 책을 왜 굳이 잡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읽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즐거움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흥미 위주의 독서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책과 공부, 학습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이가 책과 멀어지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하나 생각하시는 게 좋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좋은 책 역시 없습니다. 책은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책은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유해한 책이 있을 뿐이에요. 내 아이가 읽었을 때 그 아이한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책이 있을 뿐이지 좋은 책, 나쁜 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면 저명한 그런 단체들 있죠. 어린이 도서 연구회나 뭐 학교 도서관 저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서평집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책이 다 내 아이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책을 미리 보시고 내 아이한테 맞는지 확인해서 좋은 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평생 독자로 만들기 위한 저의 제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걸 정리한 내용인데요. 아이에게 독서 선택권을 주자. 선택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을 시간. 매일 일정한 시간 꾸준히 시간을 주는 거. 그다음에 책을 읽어서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얘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공부는 왜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책과 공부는 바로 완전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책 많이 읽는 아이가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와 학습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목적은 오직 즐거움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요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책 한 권 사주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 도서관에 없으면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많이 빌려보시고 아이만의 책을 반드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평생 독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엄마, 아빠 모두 책 읽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많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나는 책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책 그래 읽을 수도 있지 책과 눈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의 씨앗 독서라는 제목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